오늘 100주년 기념관에서 진행될 첫 번째 행사는 고등교육의 미래입니다. 이번 플래너리 세션의 사회는 김동훈 연세대학교 행정대외 부총장님께서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중 여러분, 그리고 또 오늘 훌륭한 패널 토론자분들을 모시게 되었는데 그랜드 볼룸에서는 또 병행 세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간 전염병 미래 진단을 위한 기술 세션이 연세대학교 나노의학 IBA 센터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러럴 세션으로서 그랜드 볼룸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패러럴 세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이 주최하는 연세 영스타 세션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행사 선택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고등교육의 미래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자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부총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기빈 여러분. 지프 2023 행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고등교육의 미래입니다. 오늘 발표자 그리고 토론자분들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해당 주제에 대한 제 견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국제사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오랫동안 교육이야말로 사회적인 잠재력을 개발하고 지속가능 성장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셸 부의장께서 어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기조연설을 통해서도 강조하셨습니다만 교육에 투자하는 사회가 훨씬 더 번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고등교육과 관련한 전망이 직접적인 연관성, 즉 미래 개발 잠재력과도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유엔은 네 번째 SDG 목표, 즉 양질의 교육을 선정하였고 포용적이며 그리고 또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 그리고 평생 교육의 기회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은 분명 지울 수 없는 영향을 대부분의 고등교육 기관에 전 세계적으로 미친 바 있습니다. 대학들은 새롭게 생각하고 이들의 운영 방식을 매우 짧은 기간 동안 변화할 수밖에 없는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학 내에 급속한 변화가 전례 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는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를 포함한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러한 도전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타깝게도 팬데믹 관련한 대응 조치들이 혁신성을 가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영구적으로 팬데믹 이후에도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고등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날 여전히 대학들은 이런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교육을 설계하고 제공하여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생산성 있게 이렇게 혁신적인 기술로 가득 찬 세상 그리고 극도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미래에 대응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적절한 비용으로서 투자를 하여야 하고 또 양질의 교육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제공해야 되는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학들이 노력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글로벌 지속가능 성장에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와 더불어 본 세션에서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교육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또한 번영할 수 있는 글로벌 시민들 그리고 지역사회를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특히 대학들 간의 협력과 그리고 또 고등교육 평가 기관들이 협력을 통해서 고등교육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고등교육 기관들의 역할을 재조명해보고 지속가능한 그리고 포용적인 미래를 달성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관련하여서 저희가 그 발표자와 패널 토론자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연세의료원 재중원 보건개발원장이시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의학교육학 교실의 교수이시기도 합니다. 네, 안신기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다른 발표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사는 던칸 로스, 타임스 하이어 에듀케이션 TH의 수석 데이터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세계 대학 랭킹 평가와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하시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2019년도에 THE 영향력 등급을 출범시켰는데 이것은 세계 최초로 UN SDG 목표 달성 전달과 관련한 대학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지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SDG4와 관련한 대학들의 현황을 평가하는 데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로스 담당자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분의 패널 토론자를 모셨는데요. 먼저 소개해드릴 패널 토론자는 말라야 대학교의 총장이신 모두 함디 암디 슈코르 총장님이십니다. 저명한 교육자로서 고등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여러 역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또 말레이시아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글로벌 대학 네트워크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리더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곽인왕 홍콩 이공대학교 폴리테크 대학교의 부총장이신데요.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영국의 화학 왕립학회 소속고 SC푼 인다우드 프로페서로 일하고 계십니다. 네, 곽인왕 부총장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후 패널 기대하겠습니다. 패널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세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연사분들의 발표를 10분에서 각 15분 정도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세 차례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사분들과 또 패널 토론자분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을 한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신기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게 주어진 주제는 고등교육의 미래를 예측해보는 것인데 10에서 15분 안에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미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가능한 업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 먼저 세 가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의 변화 그리고 하나의 변화하지 않는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 생태계 변화입니다. 지식의 폭발 그리고 또 자유화 그리고 또 변동성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식이 폭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또 신뢰할 수 있는 지수, 그 지식의 이중 증가 규칙이라고 하는 퓰레 박사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설명이 되는데 12시간에 한 번씩 지식이 두 번씩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의대 교수인데요. 그러면 의학 부분에 있어서 지식이 어떻게 커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19세기 같은 경우에는 150년이 걸렸지만 50년이 되었을 때는 50년 그리고 2010년이 되었을 때는 이제는 3.5년 그리고 1.2년으로 이제는 73일 정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2배씩 확대되는데 그 정도의 시간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지식의 양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필요한 모든 엄청난 지식을 다 전달하기는 어렵고 그것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검색하는 방식 그리고 연구하는 방식, 분석 방식 그리고 응용 방식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것이겠죠. 하버드 대학교에 가서 이런 교과 과정이나 또는 하버드 교수로부터 또 반드시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명한 전 세계 대학들과 또 교육 여러 기업에서
이덱스나 콜세라나 러너스 에드와 같은 현재 연대가 제공을 하고 있는 이러한 대안적인 교육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구글 플랫폼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교육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위키피디아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지식은 더 이상 이렇게 대학의 경계 내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경계를 넘어 자유롭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지식의 자유화 또는 지식의 민주화라고도 일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화의 특성은 지식의 변동성입니다. 변동성이라 함은 지식이 이제 무효화되는 그 기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식의 반감기라고 하는 프랭크 마클러 박사의 말을 인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기술과 관련한 반감기를 살펴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초등학교 때 배운 지식의 반감기가 훨씬 더 대학 대비해서 더 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높은 기술일수록 반감기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고도화된 기술일수록 변동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더 무색해지는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한 정보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암기만 하는 것은 하나의 능력이나 스킬이 아닙니다. 역량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또 학습자의 재능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10년 안에 변화를 보더라도 중요한 역량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일컫고 있듯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기 관리의 능력, 그리고 협업 능력, 의사소통 능력, 이러한 스킬들이 더 중요한 필수적인 역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학습자나 또 인력의 가장 중요한 역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 생태계의 변화를 고려해 볼 때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학이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 이를 통해서 미래의 고등교육의 니즈에 부합할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육은 단순한 정보의 전달에서 학습자의 변혁으로 전환해 나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습과 또 교육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교육의 본질도 이제는 장소 기반 교육에서 플랫폼 기반 교육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우리 교육에 접목시켜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정적인 그리고 변화하지 않는 학술 시스템을 보다 유연한 탄력적인 민첩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년이나 분기나 또는 학년 제도를 생각해 볼 때, 학기 제도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은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현재 지식의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완전한 새로운 교육적인 유닛들이 있습니다. 보다 모듈러한 그러한 유닛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새로운 교육 그래뉴를 통합시켜서 계속해서 변화하는 교육적 니즈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학술적인 학위의 정의도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메가 환경의 변화입니다. 이는 대대적인 변화를 의미하고 시급성을 가지고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위험성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학계는 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어떻습니까? 1년 이내 이런 전염병으로 고통을 겪었지만 코로나19는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었습니다. 감염병이기보다는 전례 없는 시대를 바꿔놓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최초 등록된 학생의 91%, 즉 16억 인구의 학생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러한 시기는 우리 전 인류에 있어서 인류 문명상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빈곤의 문제, 또 기후위기의 문제도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염과 또 심각한 가뭄과 홍수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 한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직면하고 있는 도전이고 또 혹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것이고 또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죠.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해서 탈탄소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주장이 아닌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The Day After Tomorrow라고 하는 영화에서 지금 이것은 단순한 공상과학 영화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어떤 미래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의료보건과 관련한 지출이 크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모든 국가에도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의료보건과 관련한 부담이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보스 포럼에서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가 발간이 되었는데 이 리스크 리포트에 따르면 우리는 인간들로서 매우 심각한 그리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적절한 해법이나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뷰카가 무엇일까요? 변동성, 불확성, 그리고 복잡성, 그리고 모호성입니다. 이 뷰카의 시대를 보면 바로 불확실한 그리고 불안정한 오늘의 시대를 잘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자들은 즉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도전들 그리고 답변이 없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적 모델은 뷰카 시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질문은 던집니다. 그래서 정답이 있는 질문만을 던지고 있는 듯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라는 질문은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뷰카 현실을 볼 때 우리가 어떠한 질문을 우리 학생들에게 던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재조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대적인 그리고 위험한 메가 트렌드 앞에서 우리 학계는 정답이 없는 문제를 포용하고 미결된 도전, 과제들을 보다 용기 있게, 결단력 있게 수용하여야 합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재조망하여야 하고 현실적인 실질 문제들을 우리의 교육, 맥락 속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강력하게 학계 또는 대학이 산업계와 또 기업계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교육 방식에 대한 재고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정답이 없는 문제,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도전 과제가 있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현재 시스템이 충분히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교육 체제를 재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이면에서는 우리의 전통적인 어떤 구분화된 그리고 사일로 기반의 우물안 개구리식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전략적인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우리 정체성을 재정립하여야 합니다. 이런 변혁과 관련하여서 우리 교육가들 그리고 대학에서는 실질적인 아포피니아라는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의미한 의미를 무관한 것들 간에 찾아내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말했죠. 창의력이라는 것은 보기에는 서로 상관이 없는 것들에 대한 연결성을 찾아내는 것이고 이러한 조합을 통해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즉, 한 개인을 중심으로 볼 때 이러한 창의력과 연결성은 서로 상호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계속 연결시키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격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창의적인 해법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연결할 때 그리고 연구실을 연결하고 부서를 연결할 때 그리고 창의적으로 연결할 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변하지 않는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3가지 의학적인 소견을 공유하겠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엄마와 바로 신생아들이 엄마와 계속해서 신체적인 접촉을 하면은 감염병에 대한 저항력도 크고 보건 성과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캥거루 치료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서로 접촉하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수면과 관련하여서 굉장히 건강한 사회적인 연결성을 갖고 있는 사람일 경우에 보다 수명이 연장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교해서 외로움이라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매일 15가지의 담배를 피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것입니다. 일본 총리가 그래서 이러한 외로운 장관을 임명한 것처럼 이런 괴로움이나 고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관직을 임명한 것처럼 한국에서도 이 문제를 간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신의 남편이나 부인이 있는 이 암 환자들의 성과가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환자와 의사 간의 관계가 훨씬 더 좋았을 때 이런 심리적인 만족이 있을 경우에는 질병의 복잡성이 훨씬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학적인 소견을 기반으로 해서 보았을 때 인간의 본질, 결국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교육적인 차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특정 시간과 공간을 떼어내어서 고등교육을 해야 하는가와 관련한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워크나 문제 해결, 또 대인관계,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이게 1999년에 중요했죠. 2000년에도 마찬가지로 팀워크, 커뮤니케이션, 팀워크 접근 방식, 리더십, 창의력 중요합니다. 2025년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역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역량들 그리고 미래의 스킬들은 팀 기반의, 지역사회 기반의 또는 관계 기반의 학습을 통해서 함양될 수 있습니다. 이를 단순한 기술로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이라는 것은 정보의 전파가 아닙니다. 이는 학습자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학생들이 변화 과정을 겪으면서 기존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또 새로운 정체성, 전문적인 정체성도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혁의 과정에서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 그래서 어떤 COP 내에서, 그래서 교육 경계 속에서 편안하게 성장하고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다른 점들을 이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고등교육의 모습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식 생태계 변화, 관리가 필요하고 미결된 도전과제, 이러한 메가 환경의 문제점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대학 내에서 이러한 COP 차원에서 우리 학생들의 필수적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통찰력 있는 교육의 변혁에 대해서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VUCA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교육자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할 입장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발표를 통해서 안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두 번째 내용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대한 위기가 발생을 하고 있죠. 저는 그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대학들이 그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고등교육은 세계를 선도해서 위기 해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모든 대학교의 랭킹은 잘못됐습니다. 네, 제가 이런 일을 하는데 말씀을 드려서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학 랭킹을 저희가 할 때는 굉장히 복잡한 기관인 대학들을 이해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학은 정말 크죠. 연세대학교 학생이 얼마나 되나요? 35,000명이요. 네, 35,000명의 학생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업이랑 비교해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거대한 조직입니다. 35,000명의 학생들이 다른 열망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이 학교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교직원들이 있죠. 교직원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캠퍼스에 있습니다. 엄청난 기관인데 하나의 숫자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의 숫자가 이 대학의 탁월함과 진정한 의미를 다 대표해 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숫자를 어떻게 정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화면에 보시면 두 개의 굉장히 다른 랭킹이 있습니다. 월드 유니버시티 랭킹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대학 랭킹과 비슷합니다. 연구를 중심으로 랭킹을 하는 것입니다. 연구는 측정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연구를 중심으로 랭킹을 하곤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랭킹이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서울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세계 10대 대학을 꼽아보자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에서 1km 떨어진 곳에서 물어봐야겠죠. 너무 가까우면 연세대학교라고 하겠죠.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나가서 전 세계 10대 대학이 어느 학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서울에서 묻던, 런던에서 묻던, 쿠알라룸푸르에서 묻던, 뉴욕에서 묻던, 하버드,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등 굉장히 비슷한 대학을 꼽습니다. 그런데 연구만 대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Times Higher Education, 저희 기관이 굉장히 다른 측면을 측정하기로 합니다.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UN의 17개의 SDG를 기준으로 랭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임팩트 랭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리스트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대학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와 달라집니다. 하버드나 캠브리지, 옥스퍼드가 왜 최고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또 랭킹이 달라질 수가 있죠. 연세대학교가 저희 임팩트 랭킹에 참여하고 계시고요. 1,500여 개의 대학교 중 연세대학교는 27위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SDG 9번이 강점이었습니다. 이것은 업계와 관련된 지속 가능성 그리고 8번도 굉장히 높은 랭킹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학을 SDG를 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번 손을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17개 SDG 다 읽어보신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계시네요. 두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세 분, 네 분 정도입니다. 네, 용감하시네요. SDG 목표는 굉장히 다양한 부문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17개의 목표이지만 170여 개의 세부 목표가 있고요. 또 측정 방식이 13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랭킹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따라서 SDG를 기준으로 해서 대학을 랭킹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이론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를 세부화하고 실제 대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연달아 파악을 해야 했고 대학이 4가지 분야에서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연구가 있습니다. 당연히 연구는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대학이 전지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SDG 7번과 13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속가능한 미래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네, 연세대학교에 오면 캠퍼스가 정말 아름답죠. 이러한 물리적인 캠퍼스를 잘 관리해야 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겠죠. 그렇지만 동시에
책임 있는 직원으로서, 책임 있는 고용인으로서 직원들을 대하고 학생들을 대하고 지역사회를 대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아웃리치인데요. 캠퍼스 밖의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갖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네, 캠퍼스 안을 들여다보면 캠퍼스 안에서 서로 지적인 대화도 나누고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지역사회로 확산이 되어서 서울로 확산이 되고 한국으로 확산이 되고 전 세계로 확산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전문성을 세계와 지역사회와 나누고 또 밖의 이야기를 듣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웃리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SDG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엘서비어가 만든 자료를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SDG가 모두 동등한 것은 아닙니다. 연구량만 보면 SDG 3번 이것은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죠. 의학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구량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SDG 1번 빈곤 퇴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적으로 연구가 굉장히 적다라는 것은 큰 우려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빈곤 퇴치는 너무나도 중요한 분야이고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최빈층이 빈곤에서 탈출하지 못한다면 다 같이 지속 가능할 수가 없죠. 여기에 화살표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SDG 4번입니다. SDG 4번 교육과 관련된 연구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더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들이 외부에 있는 여러 분야는 연구하지만 자신들이 하고 있는 교육에 대한 연구는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임팩트 랭킹을 위해서 데이터를 받을 때 각 대학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SDG에 대해서 각각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DG 17번은 모두가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실제 각 SDG에 참여하는 숫자가 SDG마다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는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많은 대학들이 SDG 4번과 3번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일부 SDG들은 대학들이 근거를 많이 제시하지 않는 SDG로서 많은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 있습니다. 지리적인 것들도 있겠고요. SDG 14번 같은 경우에는 해양 생명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해안가 쪽에 있는 대학들이 더 많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오히려 육지 쪽의 대학들이 참여하지 않아서 숫자가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팩트 랭킹을 진행을 할 때 또 저희가 부탁을 받고 있는 것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교육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보면 대학들의 93%는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의미 있는 교육을 한다라고 대답했고 87%는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과정이 있다. 예를 들어서 석사 과정이 있는 경우가 있었고요. 90%는 SDG와 관련된 교육을 전체 지역사회에서 진행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고 이러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대답을 한다고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그러한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 위해서 더 구체적인 질문을 올해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대학들은 모두에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선택 수업을 제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면 잘 연구된, 잘 준비된 교육을 이와 관련해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굉장히 바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택 수업을 안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인 수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꼭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졸업 이후에 책임 있는 지속 가능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하기 위해서 의무 수업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윗단계가 있습니다. 모든 수업의 지속 가능성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과목 내에서 책임감 있는 지속 가능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공대생이면
공대생들은 어떤 분야에서 지속 가능성에 기여를 해야 하는지, 물리학도라면, 의학도라면, 또 인문학도라면 각각 다른 부분에서 배우겠지만 전체적인 과정에 지속 가능성을 통합시키는 방식이 가장 윗단계입니다. 과연 우리 대학이 교육을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5월이면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DG 4번과 관련해서 대학들은 무엇을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SDG 4 같은 경우에는 고등교육보다는 평생교육이나 조기교육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훌륭한 초등교육을 잘 받지 못한다면 대학교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적인 수학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이것을 나중에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초등교육을 위해서 교사들을 배출할 때 이 교사들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사회 전체에게 교육이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에도 사회 내에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또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민이라든지 혹은 저소득 국가 출신들도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요.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적절한 직업교육, 또 적절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지역사회에 제공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특정한 과정을 통해서도 제공할 수가 있겠지만 또 온라인으로도 제공할 수가 있게 되고 또 행사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개방하는 형태의 평생교육이 제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측정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발전이 SDG를 기준해서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측정할 때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전체적으로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임팩트 랭킹에 참여하는 대학들의 위치를 표시해 두었는데 사하라 이남 지역에 굉장히 부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자료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자료 기준으로 보더라도 WHO 기준으로 하더라도 아프리카의 사하라 이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세대학교처럼 훌륭한 교육을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로스 담당자님 감사드립니다. 두 건의 발표는 굉장히 상호 보완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박사님께서는 발표를 통해서 어떻게 대학들이 변해야 하고 또 변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지금의 상황에 비추어서 말씀해 주셨고요. 덩켄 로스 담당자님의 발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대학들이 SDG라는 도전과제 또 세계 발전이라는 도전과제 앞에서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금 폭넓은 질문을 토론자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순서대로 일반적인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의 혁신,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교육의 혁신에 대해서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 SDG 달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과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 이 글로벌 사회로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이 발표와 관련한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먼저 함디 박사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도 SDG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 내에 SDG 센터도 마련을 해두고 있고요. 이 센터 같은 경우에는 연구 중심이고 또 지역사회 중심입니다. 그렇지만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대학들이 SDG와 관련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학생들이 직접 경험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열려서 SDG와 관련된 경험을 얻고 있죠.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도
과목도 있고 또 의무 과목도 있어서 예를 들어서 SDG와 관련된 선택 과목들을 4가지 분야로 나눠서 거기에서 꼭 몇 개는 들어야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목들이 선택 과목이지만 9학점에서 12학점 정도를 이 선택 과목을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과목들은 모두 SDG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SDG 1번부터 17번까지 고루고루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학생들의 교육에 포함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교육과 더불어서 예를 들어서 지식 이전을 하고 정보 이전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학습자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을 보면 여전히 이 변화는 진행 중입니다. 강사들이 여전히 많은 말을 하고 때로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는 하지만 1시간 강의를 한다면 45분 정도는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강의를 하고 15분 정도는 질의응답을 하는 경우이고 또 질문을 많이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화에 따라 조금 다르겠죠. 그렇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가르치는 방식이 100여 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교수법들을 보고 있습니다. 플립 클래스룸도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서 교육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교수법적인 요소들을 제외하고 여러 전략들을 제외하고 저희가 정말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다면 바로 교육을 인간화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인간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졸업생들이 지식을 갖춰야겠죠. 또 여러 역량을 갖춰야겠죠. 소통 능력, 창의적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러한 능력들을 갖춰야 하고 이것은 전체 교육 과정을 통해서 습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간과하기 쉬운 것은 학생들을 인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봤을 때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사실 학생들에게 심어주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의 인간화는 SDG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연 누가 세상을 파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지식층입니다. 지식을 갖고 있는 고등교육 졸업자들, 공학도들, 또 과학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후변화도 예를 들어서 탄소 배출과 관련된 연구를 하게 되죠. 결국은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 그 자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즉 졸업생들이 인간이 되어서 졸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교육제도 안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모호하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식을 전달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인간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과거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 이런 인간적인 부분들을 배양하는 것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SDG를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곽인왕 박사님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기다려주셨는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회자님 감사드립니다. 대학은 지속가능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우리 연구에 접목시키고 또 교육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16개 정도의 연구기관들이 지난 3년 동안 설립이 되었고 그중에 5개 기관이 지속가능 개발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연구기관 중에서도 계통에너지, 미래의 식량, 에이전트, 에너지, 그리고 지속가능 도시개발, 그리고 탄소 중립성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연구의 결과나 기술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우리의 캠퍼스 내에서 시연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절감 기술을 개발을 한 경우에 이 결과물을 우리의 신축 건물에 접목시켜서 문제를 해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대중에 공개하고 학생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에너지 절감 기술을 활용하고 보다 친환경적인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와 산업체들의 경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결국 학생들은 졸업한 이후에 일자리를 찾아야 하고 또 대학 연구진들은 연구기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 학생 중 하나 이 화학과 학생이었는데, 대학원 학생이었는데 투자자들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녹색 기술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튬 이온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녹색 에너지를 활용해서 중국 상해 그리고 중국의 다른 지역에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특히 지속가능 개발과 관련한 연구가 궁극적으로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산업계에 접목될 수 있습니다. 우리 폴리테크 대학에서는 이러한 관련된 교육들을 학사 과정에 2012년 이후에 의무 과정으로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러 과목과 관련해서 배운 지식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콩뿐만 아니라 캄보디아나 다른 여러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일부나 또 우리 과목을 듣는 다른 학생들이나 다른 과에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르완다에 가서 르완다 여러 지역을 방문하도록 하여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작업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이 기술들을 실증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교육이 지속가능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러한 서피스 러닝 에듀케이션을 계속 전 세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지식의 유효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학생들의 평생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우리 폴리테크닉 대학에서는 Learn to Learn 엘레먼트라는 것을, 즉 학습과 관련한 요소들을 의무 교육 과정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학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 학년마다 적어도 한 과목씩 Learn to Learn이라고 하는 요소를 반드시 반영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주도 학습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 능력을 스스로 함양할 수 있도록 돕고 평생 학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곽인왕 박사님, 두 분의 패널 토론자께서 대부분 학생들의 인식 개선 교육 그리고 지속가능 개발 목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 학생들이 배운 결과를 SDG에 연결시키고 또 전 세계 복지에 연결시키는 부분의 교육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패널 토론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몇 분 남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이 어떻게
교육 평가기관들과 협력할 것인가, 이를 통해서 교육을 발전시키고 또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던칸 로스 담당자께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몇 년 동안 랭킹을 진행을 하셨는데요.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아시아의 대학교와 서구의 대학과의 차이도 보십니까? 네, 우선 차이점과 관련해서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랭킹을 하는 방식을 설계할 때 우선 종합적인 랭킹도 필요했고 또 SDG마다 각각의 랭킹도 만들었습니다. SDG 17번, 즉 파트너십과 관련해서는 모두가 데이터를 제출하는 조건입니다.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17번 외에 3개의 SDG에 대해서 데이터를 제출하게 됩니다. 저희가 보면서 SDG에 대한 패턴이 대학마다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긍정적인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SDG 중에 지역마다 좀 인기 있는 SDG가 다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SDG 9번에 많은 대학이 참여를 합니다. 산업혁명과 인프라 쪽이죠. 한국 대학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산학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도의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SDG 6번, 위생과 깨끗한 물이 훨씬 더 큰 중요도를 보입니다. 그것은 인도의 대학들이 바로 지역사회의 필요를 반영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긍정적인 것이죠. 이렇게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 국가 내에서도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대학마다 집중하는 SDG가 다르죠. 이것은 굉장히 건강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기관들과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SDG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행사도 전 세계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자문단을 만들어서 랭킹과 관련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랭킹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랭킹 방식 자체가 잘못돼서 잘못된 부분들을 장려하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가 유엔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정책 포럼도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유엔 쪽 같은 경우는 워낙 약자를 많이 쓰기 때문에 위원회 약자를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와 같은 평가 기관이 대학들이 하는 일들을 좀 더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러한 활동들을 할 때 단순히 타임스 하이어 에듀케이션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들이 하는 것을 평가하는 모든 기관들이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안타깝게도 시간이 다 된 듯합니다. 그러면 안신기 박사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실까요? 네, 교육 관련해서 첨언하겠습니다. 아까 평가 수준 그리고 뭐 선택 과목, 필수 과목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학교들이 SDG 인식이나 교육을 계속 도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연세대학교에서도 교과 과정 SDG에 대해서 제공을 하면서 다학제적인 팀 차원에서 제공을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졸업 이수를 위해서 반드시 SDG 프로젝트를 의무적으로 다학제적인 모델을 통해서 이수를 해야 한다라고 지침을 내릴 경우 SDG를 이해할 수 있는 보다 폭넓은 기회를 줄 것이고 이것은 내 전문 영역이다. 이건 SDG와 다르다. 이렇게 구분화시키는 생각에서는 벗어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SDG는 대학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학 같은 경우에는 계몽기에 철학
과학과 또 다른 분야들을 나누고 그다음에 과학이 또 나뉘어지고 이러한 시대부터 대학의 구조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 자체가 지속 가능성을 생각할 때는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은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지속 가능성은 삶의 모든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의학, 단순히 혁신, 단순히 특정 분야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을 넘어서서 생각을 해야 하고 이 학문 간의 혹은 부서 간의 경계를 무너뜨릴 것이 필요합니다. 네, 제가 빨리 마무리해야 하죠. 빨리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대학들은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하지만 대학들이 지금 꼭 필요한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해서 필요한 마지막 조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이 하는 역할, 대학이 갖고 있는 역량은 핵심적입니다. 그래서 대학으로서 이것을 잘 포착하고 우리가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전광판이 붉은색으로 바뀌어서 이번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더 많은 시간을 드렸으면 좋았겠지만 이 시점에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신기 박사님, 로스 선생님, 곽인왕 박사님, 그리고 슈코르 총장님 감사드리고 그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던 고등교육의 미래 세션 참가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혜를 공유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분 이후, 즉 10시 4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래서 100주년 기념관에서 다음 세션 극지와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세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0시 45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